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칸칸 따라. 저는 초중학교 시절에 시골 촌놈이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특히 저는 친하게 지내던 A, B 이렇게 셋이서 매일 어울려 다니며 꽤 거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와 A는 가족한테도 완전히 집 밖에 내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B만큼은 어머니가 항상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엄격한 태도이긴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B를 위해 이것저것 움직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B가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B의 어머니와 꽤 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용은 말 안 해줬지만 어머니한테 정신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던 그 순간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아버지는 B를 무시한 채 말없이 어머니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옷도 머리카락도 엉망인데다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바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는 B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인간이 됐구나. 엄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왜 모르는 거야? 아버지는 B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시끄러워. 죽여버릴까? 응? B는 여전히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담담하게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너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 없어. 있으면 보여줘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모질게 군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남남으로서 하는 말이다. 먼저 확실히 말해두는데 내가 이걸 꺼낸다는 건 네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각오했다는 증거다. 그래도 괜찮다면 들어라. 그 말에서 뭔가 엄청난 기세 같은 걸 느꼈다고 하는데 B는 좋아, 말해봐! 라며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숲 안에 출입금지 구역 알지? 거기 들어가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봐라. 나머지는 가보면 알아. 거기서 지금처럼 날 뛰어봐.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말한 숲이란 저희가 살던 동네에 작은 야산이 하나 있었고 그 기슭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울창한 숲풀 같은 곳이었죠. 산 자체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숲 전체도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출입금지 구역이 나왔습니다. 사각형 안에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식의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2m 가까이 되는 높이의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울타리에는 굵은 밧줄과 가시철사, 울타리 전체에는 부적 비슷한 하얀 종이들이 감겨 있었으며 크고 작은 방울이 셀 수 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묘하게도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탓에 울타리 자체의 배열도 삐뚤삐뚤하고 한마디로 예사롭지 않다는 말 외엔 설명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특정 날에는 무녀 복장을 한 분들이 입구에 몇 명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주변 일대가 전부 출입 금지가 되어서 뭘 하는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갖가지 소문이 돌았는데 컬트 교단의 세뇌 시설이 있다는 게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지점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 안쪽까지 들어갔다는 사람의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B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어머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B는 그대로 집을 나와 만나기로 했던 저와 친구 A와 합류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까지 할 정도면 대단한 각오인 거잖아. 소문으로는 컬트 교단 아지트라고 했던 거 잡혀서 세뇌라도 당하라는 건가? 무섭기도 무섭지만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가야지, 당연히. 어차피 아버지 허세일 거예. 재미삼아 저와 A도 따라가기로 해서 셋이서 그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도구를 준비하고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발하면서도 딱히 무서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셋 다 그 나이대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세 좋게 현장에 도착해서 가져온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면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문제는 그 지점까지 40분 가까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선 지 5분도 안 돼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걷기 시작한 것과 거의 동시에 어떤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고요함이 그 소리를 유독 강조해서 들리게 했습니다. 처음 알아챈 건 비였습니다. 야, 뭐가 안 들리냐? 비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니 확실히 들렸습니다. 낙엽을 끌듯 스스스 하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파치직 파치직 하고 꺾이는 소리. 그것이 먼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전등을 더 꽉 쥐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온다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공포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동물이라도 있겠거니 싶어서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그렇게 20분 정도 더 걸어온 시점에서 B가 또 뭔가 알아채고 저와 A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A야, 너만 잠깐만 걸어봐. 왜? 빨리 걸어봐. A가 의아한 표정으로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B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됐습니다. 야, 뭐야? 야, 설명해. 저희가 그렇게 말하자 B는 조용히 하고 잘 들어봐 하면서 A에게 시킨 것처럼 혼자서 앞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두세 번 반복하자 저희도 겨우 알아챘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리가 저희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걷기 시작하고 저희가 멈추면 소리도 멈췄습니다. 마치 이쪽 상황이 보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순간 등골을 따라 서늘한 것이 천천히 기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죠. 주위에 저희가 가진 것 말고는 불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은 떠 있었지만 나뭇가지에 가려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있으니까 이쪽 위치가 보이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저희끼리도 서로 모습을 확인하려면 눈을 찡그려야 할 만큼 어두웠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불빛도 없이 뭘 하는 거지? 왜 저희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장난하나? 누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는 기미가 없잖아. 저쪽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위치인 것 같고. A의 말처럼 숲에 들어온 이후 20분 동안 저희와 그 소리 사이의 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였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지. 컬트 교단 같은 데라면 이상한 장치 같은 거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소리로 미루어 보아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이 계속 저희 뒤를 붙어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발을 멈추고 생각해서 섣불리 정체를 파악하려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주변을 경계하면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소리가 따라붙는 상태로 걸어가다 드디어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소리 따위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소리보다 울타리 모양이 훨씬 더 이상했으니까요. 셋 다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때까지 없었던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귀신 같은 걸 비웃고 다니던 저희 눈으로만 봐도 그 앞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통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것이 설마 악령이나 귀신 사연이 있는 장소인 건가? 숲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지금 저희는 위험한 곳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시끄럽네. 이런 거에 쫄지 마. B는 거침없이 도구를 꺼냈지만 저와 A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차마 나오지 못했습니다. 울타리의 기괴한 모습에 주춤하던 저와 A를 다그치며 B는 가져온 도구 이것저것으로 울타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부수는 소리보다 울려 퍼지는 무수한 방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튼튼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가져온 도구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수한 소재라도 쓴 건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어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 덕분에 오르는 건 꽤 쉬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는 순간 강렬한 위화감이 느꼈습니다. 해소감이랄까?
우리가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A와 B도 마찬가지였는지 발을 내딛기 주저했는데 이미 울타리를 넘어버렸으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외부의 밤 공기와는 다른 어딘가 습하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을 뿐인데 가슴 안쪽이 불쾌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셋 다 알아챘습니다. 계속 따라붙던 소리가 울타리를 넘고 나서 뚝 끊겼다는 것을요. 솔직히 그런 건 이제 어찌됐든 좋다고 느낄 정도로 기분 나쁜 공기가 깔려 있었는데 A가 내뱉은 말로 그 불쾌한 분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 우리를 따라다닌 게 계속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울타리 지금 보이는 부분만 봐도 출입구 같은 건 없잖아. 그래서 아까는 가까이 오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럴 리 없잖아. 우리가 소리의 움직임을 알아챈 곳이 숲 입구였는데 여기서는 이미 보이지도 않을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숲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소리가 났거든. 그러면 이곳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따라다닐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평범하게 생각하면 B의 말이 옳았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과 숲 입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이상 A의 말을 머릿속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를 보고 나서 절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저와 A를 뒤로하고 B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간에 네 말대로라면 그것은 이 울타리 안에서 못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울타리를 넘고 나서 20분에서 30분을 걸어 희미하게 반대편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6그루의 나무에 2가닥 이상의 새끼줄을 꼬아 만든 것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6그루를 6가닥의 줄로 묶어 육각형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큰 나무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뭔지 모를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눈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A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자는 뜻이었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셋 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와 A는 정말 큰일 났다고 조바심이 날 정도였습니다. 바보 같은 저희도 이런 분위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와서는 안 될 곳까지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B 아버지가 말했던 게 아마 이거 말하는 거겠지? 소란 피운다는 건 무리야.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그런데 B는 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꼭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일단 저 상자를 봐보자. 보물이라도 들었을지 모르잖아. B는 줄을 잠깐 빠져나와 육각형 안으로 들어가서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저와 A는 상자보다 B가 뭔 짓을 저지를지가 불안했지만 일단 B를 따라갔습니다. 야외에 방치된 탓인지 비바람이 시달렸는지 상자는 온통 녹투성이었습니다. 위쪽은 뚜껑으로 되어 있었고 망사로 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껑 아래 또 판자가 덧대어 있어서 결국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자에는 분필인지 뭔지로 모를 것으로 뭔가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도 감은 문양 같은 의미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뒤, 좌우, 각 면에 문양 같은 게 여러 개 그려져 있었고 전부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와 A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개의치 않고 만지는 B에게도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땅에 바닥을 직접 고정해 놓았는지 별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안을 어떻게 보는 건지 구석구석 확인하자 뒷면만 분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오, 여기만 열리는 거야? 안을 볼 수 있겠다. B가 상자의 한 면을 분리했고 저와 A도 B 뒤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 네 귀퉁이에 페트병같이 생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뭔가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중앙에는 끝이 빨갛게 칠해진 5cm 정도의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이상한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6개,
4개의 접합 부분만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기 뭐야? 나무 토막이야? 야, 페트병 같은 거에 안에 뭔가 들어있어. 징그럽네. 여기까지 왔는데 페트병이랑 나무 토막이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저와 A는 페트병 같은 항아리를 살짝 만져본 정도였지만 B는 손에 들어서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돌려놓더니 이번에는 나무 토막 같은 것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땀이 났던 탓인지 손가락에 순간 달라붙었고 그 탓에 뗄 때 그 형태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왔던 방향과는 반대 육각형 지점에서 더 안쪽의 희미해 보이는 울타리 방향에서 엄청난 기사로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울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셋 다 와! 하고 목소리를 지르며 놀랐고 일제히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구야? 이 자식 장난하지 마! 비는 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쪽 가지 마! 야, 비! 위험하다고! 허겁지겁 뒤따라가려고 몸을 세우는데 비가 갑자기 멈춰서서 앞쪽에 손전등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웃기려는 거야? 라며 저와 A가 안도하고 서둘러 다가가자 B의 몸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말하면서 무의식 중에 손전등이 비추는 곳을 봤습니다. B의 손전등은 늘어선 나무들 중 한 그루 그 뿌리 부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그늘에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만 쑥 내밀고서 눈부셔하는 기색도 없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이빨을 드러내듯 씩 하고 입을 벌리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처럼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뭔가 원시적인 것이 도망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얼어붙은 것 같으면서도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으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비명과 동시에 저희는 일제히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되어 몸이 알아서 최선의 행동을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할 여유도 없이 각자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울타리가 보이자 단숨에 달려들어 서둘러 기어 올라갔습니다. 위까지 다다르면 또 단숨에 뛰어내려 바로 입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탓인지 A가 제대로 울타리를 못 올라가고 좀처럼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에이, 빨리! 야, 빨리 해! A를 기다리면서 저와 B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야, 저게 뭐냐고? 몰라, 닥쳐!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차장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엄청난 굉음으로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어디서? 저와 B는 패닉 상태이면서도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입구와는 반대 산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소리와 울타리의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빨리! 아직이야, 빨리! 저희의 말이 오히려 A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재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A는 무아지경으로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A가 겨우 다 올라가려던 그 순간 저와 B의 시선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전신에서 식은땀이 뿜어져 나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걸 알찬 A도 울타리 위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공포란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되는데 눈이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이어지는 울타리를 따라 그 끝에 그것도 이쪽 면에 그것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얼굴만인 줄 알았던 그것은 나체의 상반신으로 오른팔 왼팔이 각각 3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능숙하게 밧줄과 가시철사를 잡고 씩 하고 입을 벌린 채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으아! A가 순간적으로 위에서 뛰어내려 저와 B에게 쓰러져 왔습니다. 그것으로 정신이 돌아온 저희는 바로 A를 일으켜 세워 단숨에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오로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귓가에서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이 공포로 뭉개진 느낌이었습니다.
전력으로 달리면 30분도 안 걸릴 텐데 몇 시간씩 달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구가 보이자 무언가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셋 다 급정거하고 숨을 죽이며 그 사람의 형상을 확인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순간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너, 설마 진짜 저 울타리 안쪽까지 들어갔던 거야? 야, 빨리 사모님한테 알려! 모여있던 사람들은 술렁거리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건네왔는지 당장은 알 수 없을 만큼 셋 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차에 태워져 이미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마을 집회소로 끌려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와 누나가, A는 아버지, B는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B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거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까지 울고 있었고 A도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엔 본 적 없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B의 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어머니한테 얻어맞았고 A도 아버지한테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낸 뒤 B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저희 남편, 더 나아가서 저희 책임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남의 집 일이지만 아이 앞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 불편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다들 무사했으니까. 그래요.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이후 거의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진행됐고 저희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던 탓도 있어 무사함을 확인하고 해산하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점심 무렵 저는 누나에게 흔들려 깼습니다. 눈을 뜨자 어젯밤의 연속인 것처럼 누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왜? 피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 큰일 났어. 수화기를 받자 엄청난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가 이상해. 어젯밤에 거기서 뭘 한 거야? 울타리 안쪽에 들어간 것뿐이 아니었어? 전혀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니라 일단 전화를 끊고 저는 B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전화를 받은 것 같은 A도 와 있었고 둘이서 B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B는 어젯밤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두 손발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지 양팔 다리를 핀 상태로 쓰러져 그 자세로 아프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대응하려 해도 아프다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방까지는 데려갔지만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에게 어떻게 됐나 싶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B 방으로 향하자 계단에서도 소리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역시 손발을 핀 상태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정신 차려! 어디 아파? 저희가 불러도 아프다고만 소리를 지를 뿐 눈길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저와 A는 뭔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어머니 쪽으로 돌아가자 아까와는 달리 차분한 어조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 말해줘. 어젯밤 거기서 뭘 했어? 뭘 알고 싶어 하는 건지는 물론 알았지만 대답하려면 그것을 또 떠올려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B 어머니는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B 어머니 말에 저희는 어떻게든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상자는 저희도 만졌고 페트병 같은 것도 일단 저희도 만졌습니다. 나머지는 나무 토막. 둘 다 알아챘습니다. 나무 토막입니다. 그것은 B 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형태도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 돌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B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 그것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와 A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어딘가와 통화를 한 뒤 돌아온 B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그쪽에 찾아가는 형태라면 바로 만나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준비해놔. 너희 부모님한테는 내가 얘기해둘게. 아무 말 안 해도 준비해줄 거야. 모레 다시 여기 와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어디 간다는 거지? 설명을 요구해도 얼버무리고 바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일단 둘 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꼭 다녀와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틀 뒤 저와 A는 B의 어머니와 셋이서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B는 전날 이미 데려갔다고 합니다. 좀 먼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신칸센으로 몇 시간, 거기서 또 차로 몇 시간, 깊은 산중의 마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더 외진 곳에 어느 저택으로 저희는 안내됐습니다.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별채나 창고 같은 것도 있는 굉장히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B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아저씨 쪽은 야쿠자 계통처럼 험악한 느낌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저희보다 조금 연상 정도 되어 보였고 무녀 차림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무녀의 백부라는 아저씨는 평범한 흔한 성을 댔는데 무녀는 아오이 칸조 하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대었습니다. 이름을 댄다고는 해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안 내력은 일절 알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 집이나 그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여기서는 읽기 쉽게 아오이라고 쓰겠습니다. 널따란 다다미 방에 안내되자마자 조용한데도 뭔가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있었던 애들입니까? 네, 이 셋이서 그 장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얘들아,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겠어? 어딜 갔고, 뭘 했고, 뭘 봤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갑자기 말을 건네받아 당황했지만 저와 A는 어떻게든 자세히 그날 밤 일을 아저씨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막대기 이야기에서 야! 지금 뭐라고 했어? 하고 갑자기 굵직한 목소리로 물어봐서 저희는 더욱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너네들! 설마 그걸 건드린 건 아니겠지? 몸을 앞으로 내밀고 당장이라도 잡아챌 것 같은 기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오이가 그것을 제지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자 중앙에 작은 막대기 같은 것이 어떤 형태를 이루도록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손을 댔습니까? 손을 댐으로써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꿔버렸습니까? 네, 건드렸습니다. 형태도 바뀌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태를 바뀌어버린 것은 어느 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건드렸는지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꿨는지입니다. 저와 A는 서로 얼굴을 보고 B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몸을 뒤로 빼고 한숨을 쉬더니 B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유감이지만요. 아드님은 이제 어떻게 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한 걸 듣지 않았는데 그 증상이라면 다른 원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걸 건드렸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 그 이상의 말도 있었을 것인데 B 어머니는 말을 삼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지만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B는 이제 어떻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묻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의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한숨을 섞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저희가 본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칸칸다라의 전설입니다. 신화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에 시달리던 어느 마을 사람들은 신의 자식으로서 여러 힘을 대대로 이어받아온 어느 무녀 집안의 퇴치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받은 그 집안은 특히 힘이 강했던 한 명의 무녀를 큰 뱀 토벌에 내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하고자 열심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빈틈을 찔려 큰 뱀에게 하반신을 잡아먹혔습니다. 그래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자 여러 술법을 써서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을 잃고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무녀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큰 뱀에게 제안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무녀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던 큰 뱀은 이를 승낙했고 먹기 편하게 해달라며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팔을 잘라내게 해서 팔다리 없이 몸통만 남은 인형 모양 상태의 무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녀 집안 사람들이 가주의 자리를 놓고 벌어진 경쟁 때문에 강한 무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이때 무녀의 가족은 6명이었습니다. 이변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큰 뱀이 어느 날부터 모습을 감추었고 평화로워야 할 마을에서 잇따라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안에서, 산에서, 숲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오른팔이나 왼팔 중 하나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18명, 거기에 무녀 집안 가족 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4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육각형 공간에서 봤던 것들의 의미가 하나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오이가 번갈아 설명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디서 전해져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상자는 일정 주기로 장소를 옮겨 공양되어 왔어. 그때그때에 따라 관리자는 다르고 상자에 문양 같은 게 있었지. 그건 지금까지 공양 장소를 제공해온 집안들이야. 우리 같은 특수한 가문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돼. 드물게 스스로 지원하러 오는 바보도 있지만 관리자 이외에는 칸칸다라에 관한 이야기가 일절 알려지지 않아. 부근 주민들에게는 사연이 있다는 것과 만약의 경우 상담처만 관리자한테서 전달돼. 전달할 때는 상담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문의 사람이 입회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연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지금 상담력은 우리 집이 아니지만 긴급하다 해서 어제 우리 집에 연락이 넘어왔어. 어떻게 된 건지 이틀 전에 비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던 곳은 다른 곳이었던 것 같았고 이야기를 들은 그쪽이 비를 데리고 이 집을 찾아가 상의한 결과 이쪽에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어머니는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이미 전화를 걸어서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전해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으로 이장됩니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6그루의 나무와 6가닥의 줄은 마을 사람들을 6개의 막다기는 무녀의 가족을 내 귀퉁이에 놓인 항아리는 살아남은 4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막대기가 이루는 형태야말로 무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식이 취해지게 됐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저런 것이었는지 우리 집안을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전해 내려온 것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로는 살아남은 4명이 무녀의 집에서 원한을 달래기 위한 온갖 것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 생겨난 독자적인 형식이 아닐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타리에 관해서는 방울만이 형식에 따른 것이고 밧줄 같은 것은 당시 관리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사람 중에서 칸칸다라를 퇴치한 건 과거에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전원이 2에서 3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이를 저지른 당사자도 거의 살아남지 못했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 셋은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기를 건드리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든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지요. 그런 비의 어머니는 말을 삼켰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지만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제 책임이에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비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스스로 자기 책임이라 하면서까지 고개를 숙이고 필사적으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가 아니라 뭔가 각오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막대기를 건드린 데다 그것까지 봐버렸다면 너네도 봤지? 너네가 본 게 큰 뱀에게 잡아먹혔다는 무녀야. 하반신도 봤지? 그러면 저 형태의 의미를 알겠지? 네? 저와 A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반신? 저희가 본 건 상반신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반신만 봤는데요. 그것을 듣고 아저씨와 아오이가 놀랬습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너네 그 막대기를 건드렸다며? 그러면 하반신을 봤을 텐데. 당신들 앞에 나타난 그녀는 하반신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팔은 몇 개였습니까? 팔은 6개였습니다. 좌우 3개씩요. 하지만 하반신은 없었습니다. 저와 A는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저씨가 다시 몸을 앞으로 내밀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틀림없어. 진짜 하반신을 안 본 거야? 네. 아저씨는 다시 비어머니 쪽을 보며 빙긋 웃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든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저씨의 말에 비어머니도 저희도 숨을 죽이고 주목했습니다. 두 분은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녀의 원한을 뒤집어 쓰게 되는 행동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녀를 나타내는 나무 막대의 형태를 바꿔버리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형태가 나타내는 무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막대기를 건드린 시점에서 끝이야. 필연적으로 무녀의 모습을 봐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너네는 그걸 보지 않았어. 건드린 본인 이외도 같은 모습으로 보일 텐데. 너네가 안 봤다면 그 아이도 안 봤겠지. 안 봤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본 건. 그건 무녀 본인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칸칸다라는 아닌 것입니다. 당신들이 목숨을 빼앗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겠죠. 칸칸다라가 아니라 무녀로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일은 그녀에게는 장난 정도였던 것이겠죠. 무녀와 칸칸다라는 같은 존재이면서 별개의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그 아이를 덮치고 있던 건 아오이가 말하는 것처럼 장난 정도의 것이겠지. 우리한테 맡겨준다면 장기간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해줄 수 있을 거야. 팽팽하던 공기가 처음으로 누그러진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뿐으로도 충분했고 이때의 비어머니 표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며칠간 얼마나 비를 걱정했는지 그 불안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풀린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저씨와 아오이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서 갑자기 보통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 아이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맡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희들은 일단 아오이한테 부적을 받고 나가서 돌아가. 앞으로는 무서운 것 없는 척도 적당히 해라. 살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몇 시간 동안 짓눌려 쌓여 있던 것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 열기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비에 관해 잠깐 이야기한 뒤 어머니는 자리에 남고 저희는 부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의 방침이란 것 때문에 비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고 어떤 것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학 처리가 됐는지 제약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죽었다는 말은 없고 완전히 올바르게 살아서 지금은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 아버지는 1년의 소동에 한 번도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A도 꽤 빨리 안정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컸던 건 역시 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힘들었던 분이 그분일 것입니다.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이후에 저희 집도 애인에도 부모 쪽에서 조금씩 다가와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쁜 짓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밖에 알게 된 것으로는 마을에서 칸칸다라는 위험하다고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미로 신에게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큰 뱀이 산인지 숲인지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신에게 바치는 춤을 추고 기도문을 읊는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숲에 들어가고 나서 소리가 들렸던 것은 칸칸다라가 울타리 안에 놓아 키우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육각형과 상자가 봉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막대기의 형태나 육각형을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공양 장소는 어떤 법칙에 따라 산이나 숲 안의 제한된 일부분이 지정되며 꼼꼼하게 세세한 숫자까지 내어 범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울타리 등으로 에워싸여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본 것처럼 바깥쪽에 달라붙어 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알게 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 이제 이장된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확인하진 않았지만 1년 가까이 지나서 울타리 철거가 시작됐으니 아마 지금은 다른 장소에 있겠지요. 아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진짜 재밌다. 야, 이런 스타일로 한번 공포영화 나왔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그 주인공 친구들 3명이 좀 초등학생? 그 정도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탐험놀이를 하다가 그 칸칸다라를 발견하는 거지. 으악 놀라갖고 한 명이 도망쳐갖고 왔는데 무사히 구출됐지만 누구 한 명이 이게 칸칸다라의 저주에 걸려버린 거지. 그거를 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인공, 그 무녀, 아오이 무녀가 나와갖고 또 나기나타를 들고 와갖고 그 칸칸다라하고 한판 붙는 거 때려잡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